자, 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는요,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맨 첫 번째는 내재적 관점. 그리고 이제 내니까 당연히 밖에 있는 관점으로는 그렇죠. 외재적인 관점이 있어요. 외재적 관점. 그래서 내재적인 관점 안에서는요, 이 시가 어떤 기법으로 쓰였는가. 이 정호승 시인 같은 경우에는 반복법이 쓰여요. 선생님 여기다가 일단 반복이라 써둘게요. 반복적인 기법이 쓰였다. 그리고 이 시는 또 어떠한 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어떤 건지, 이거를 시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복법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장이 반복된다거나 단어가 반복된다거나 그런 반복을 찾아볼 수가 있고, 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시각, 뭐 후각, 그다음에 청각, 촉각, 그다음에 미각, 이런 것들이 심상이고, 또 나머지 하나로는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공감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상을 우리가 이 시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주제, 뭐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따뜻한 말들, 이런 위로,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주제로 우리에게 비판, 풍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주제, 혹은 뭐 자연 친화적인 주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주제로 속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내재적인 관점에서 시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외재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작가는 누구인가? 그죠? 그리고 이 시가 어떤 시대에 쓰였는가?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독자인 나는 어떻게 시를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이 총 세 가지가 외재적인 관점에 속합니다. 작가는요, 이 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겠죠. 그래서 표현론이라고 해요. 시대는 어떤 시대를 반영하였는가? 그래서 반영론이라고 하고요. 독자는 이 시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어떠한 감정으로 우리가 이 시를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효용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밖에서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외재적 관점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를 감상하는 방법 중에서 시의 관점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지, 이 작품 안에서는 어떻게 시를 다루어주고, 이 작품 밖에서는 우리가 작가, 시대, 독자로 나누어서 시를 관찰해보고 공부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시를 통틀어서 우리가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정호승 시인도 우리가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제목부터 봐야겠죠. 제목, 슬픔이 기쁨에게라 그랬어. 그럼 뭐와 뭐가 등장한다는 거야? 그렇죠. 슬픔과 그 다음 기쁨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시를 천천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나는 화자죠. 너에게 대상이죠. 뭐를 주겠대? 슬픔을 주겠대요. 자, 슬픔을 생긴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나는 이제 너한테 슬픔을 줄 거야. 나 동그라미 하고, 너는 내가 세모를 할게요. 이러한 나는 화자입니다. 화자. 그러면서 제목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 화자인 나는 뭐에 속할까요? 그렇죠. 얘는 슬픔에 속하죠. 슬픔. 그럼 너라는 대상은? 그렇죠. 기쁨이야. 그래서 나라는 화자가 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슬픔은 슬퍼. 시에서 이 운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시호로 속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요, 긍정적인 시호로 속합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나는 이제 너한테 좋은 걸, 긍정적인 걸 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슬픔에 속하는 나는요, 써둘까요? 여기다가 써둘게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이입니다. 함께하는 이. 그래서 이 화자는 긍정적인 존재에 속하죠.
긍정적 존재. 그리고 이 너라는 대상은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부정적인 존재죠. 그런 너한테 내가 슬픔을 주겠다. 어떤 슬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준다는 거야.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야. 누가? 너라는 대상. 그리고 이 대상은 기쁨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보다는 나라는 이 슬픔은 타인을 위로해주고 감싸줘요. 이러한 슬픔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어떤 기법이 쓰인 거예요? 원래 사랑이 긍정적이고 슬픔이 부정적인 시어인데 이 두 개가 바뀌면서 얘기를 하죠. 나는 사랑보다 너한테 이제 슬픔을 줄 거야 라는 거는 역설법이 쓰였죠. 역설법. 그래서 이 사랑은 여기서는요 부정적이죠. 부정적. 그리고 슬픔은 긍정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한 슬픔을 나는 너에게 줄게.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겨울밤 거리에 귤 몇 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엄청 춥잖아요, 겨울에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거리에서 이제 귤을 노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귤을 막 팔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할머니 되게 안쓰럽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저거 귤 몇 개 파신다고 나오고 계셔. 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 나는 이렇게 되게 이 할머니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야 뭐가 슬퍼. 할머니 개부자야. 벤츠 타고 다녀. 막 이래버려 얘들아. 그럼 어때? 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 그래도 우리가 귤 사들어 가자. 우리 귤 사주자 라고 내가 친구를 끌고 와. 그래가지고 귤을 딱 이렇게 사러 간다? 근데 거기다가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어. 근데 할머니가 이거 3개 1,000원이야 그랬는데 뭐야 엄청 비싸. 뭐 3개 1,000원이에요. 3개 500원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귤값을 깎는 거야. 근데 할머니는 팔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때? 어쩔 수 없이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싸 돈 굳었다. 야 500원에 3개래. 더 3개 이러면서 엄청 기뻐하는 거야. 그러한 기뻐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야? 되게 너한테 내가 슬픔이 뭔지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너한테 내가 이제 뭘 알려주겠다는 거야? 슬픔이라는 거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래. 그럼 이 귤 몇 개라는 거는 할머니가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생존의 수단이죠. 귤을 팔아야 된다는 거니까. 자, 귤 몇 개. 이 귤 몇 개가 가지고 있는 뜻은 생존을 위한 노력이에요. 할머니에게는 생존을 위한 노력. 이거를 팔아야 돼. 그러면서 할머니는 엄청난 추위가 떨고 있어. 여기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시의 뜻은 바로 소외된 이웃이겠죠. 소외된 이웃. 그렇죠. 우리가 돌봐줘야 될 어떠한 이웃, 되게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소외된 이웃을 할머니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이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너야, 너. 그럼 여기 너 한번 세모하고 이 너를 위해서. 그럼 이 너는 할머니에게는 어떤 존재야? 굉장히 슬픈 존재죠. 너가 내 귤값을 깎아버리는 순간 할머니가 벌어야 할 500원을 더 깎는 존재잖아요. 할머니의 피 같은 이 돈을 깎는 존재. 굉장히 너는 이기적인 존재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너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라고 했어요. 이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뭐겠어? 너가 소외된 이유, 이 할머니를 야 할머니 부자요 이러면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할머니 진짜 안타깝다. 우리가 가서 할머니를 도와주자. 할머니 얼른 집에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굉장히 선생님이 연기를 잘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 그런 거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1행부터 6행은요. 이기적인 너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려고 해? 슬픔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슬픔을 주려 함. 여기까지가 1행부터 6행이었습니다. 자, 내려와서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른대요. 자, 어둠이라는 시어가 나왔습니다. 이 어둠은 시에서 그렇죠. 부정적이죠. 되게 암울하게 쓰이는 시어 중에 하나죠. 그럼 이 어둠이 가진 뜻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 속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여기 밑줄 한번 가야겠습니다.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그럼 이건 뭐겠어? 내가 어둠 속에서 야 나 좀 도와줘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공감을 못하는 거죠. 나의 이런 슬픔에 대해서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어. 그거는 여기 시에서 말한 뭐겠어?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이웃을 어떤 거야? 외면해버리는 거죠.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다가 정리를 하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모른 채 한다는 거죠. 외면하는, 뭘 인정한 태도. 인정이 없죠. 노인정. 그래서 가만히에 덮인, 여기 한번 우리 묶어볼까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얼어 죽은 그런 거죠. 그런 얼어 죽은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가만히가 뭔지 알죠, 아가들아? 이 집으로 된, 이렇게 집으로 된 어떠한 뭐라 해야지, 포대기? 그런 느낌의 그런 가만히조차 덮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어때?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까? 그럼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는 건 내가 뭐겠어? 인정이 완전히 메마른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 가다가 누가 쓰러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119 빨리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이송시켜서 살려야 되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묶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무관심으로 인한 죽음이 어때? 다시 한번 또 외면당하고 있죠. 또다시 외면받는 상황. 그러면 어떤다는 거야, 얘들아? 죽음을 한 번 더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묶은 건요, 상황은 심각성을 부각하죠. 굉장히 어떠한 태도야? 인정이 메마른 이기적인 태도죠. 그런 나는 너가 굉장히 무관심하죠?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이제 뭘 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기다림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무관심한 너의 사랑. 여기 무관심한 너의 사랑. 이웃의 죽음조차 어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너. 그걸 바로 무관심하다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요. 인정이 메마른 이기심. 위에 있는 이야기를 총통 들으면은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걸 바로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는 눈물을 흘릴 줄 몰라. 그럼 여기서의 눈물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
그렇죠. 타인에 대한 사랑을 말하죠.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런 너가 눈물을 흘릴 때까지 나는 뭐 할 거야? 그렇지. 기다릴 거야. 나는 기다림을 줄 거야. 여기 위에서 기다림은 뭐야? 그렇지. 슬픔과 동일하죠. 슬픔을 주고 또 기다림을 줄 거야. 그거는 바로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줄 거야 라는 거죠. 이해하는 시간.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건요. 나와서 소외된 이웃한테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고통과 실현의 시간이죠. 실현의 시간. 나는 너가 귤을 파는 할머니한테도 깎아줘 이래놓고 깎은 후에 막 기뻐하는 이런 너의 모습,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또 다시 한번 죽게 내버려두는 그런 외면적인 태도, 굉장히 차갑고 몰인정한 태도에도 나는 너한테 이제 슬픔을 줄 거야. 이러한 너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너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다림을 줄 거야. 그 기다림은 바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고,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고통과 실현의 시간을 나는 기다림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기다림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여기까지가 13행이죠.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7행부터 13행은요. 무관심한 너에게 내가 어떠한 걸 주려고 해? 그렇지. 기다림을 주려 함. 위에서는 뭘 주려고 했어?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는 슬픔을 줄 거야. 그죠? 이 슬픔을 줄 거야. 근데 내려와서는 이제 너에게 뭘 준다고? 그렇지. 이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표시했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행이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여기까지가 시가 끝이 나죠. 자, 나는 이제 너한테 기다림을 줄 건데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대요. 자, 한방눈에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 한방눈은 원래 시에서 눈이라는 건 굉장히 차가워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은 어때 얘들아? 춥죠.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죠. 여기서 이 한방눈도 똑같아요. 소외된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어떠한 부정적인 존재죠. 부정적인 존재.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때? 이 눈이 막 내리면 일도 못 나가죠. 그리고 추위에 떨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펑펑펑펑 내리는 게 바로 한방눈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던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멈추겠대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자, 봄눈에도 우리가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이 봄눈들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걸로 먼저 봅시다. 부정적인 봄눈은 어떤 것이냐? 부정적인 봄눈은 말 그대로 시련과 고난이겠죠. 시련과 고난. 봄눈은요, 봄의 끝물에 내리는 눈으로서 이제 한방눈은 펑펑펑 이렇게 우리가 크게, 알맹이가 엄청 크게 내리는 눈들을 한방눈이라 그러잖아요. 봄눈은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아요. 그냥 약간 조금씩 내리는 걸 이렇게 펑펑보다 뭐 펄펄도 약간 그런데 이게 쌀이눈처럼 내리는 거를 봄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봄눈은요, 보리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보리밭이 잘 자라도록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 봄눈이. 그러면 이건 긍정적인 시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보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걸로 따지면 이제 시련과 고난이죠. 근데 긍정적인 의미는요, 보리가 얼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시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이제 뭐 하겠다고? 너와 함께 걷겠다. 자, 너와 함께 걷겠다. 밑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묶어볼게요, 선생님이. 보리밥부터 너와 함께 걷겠다. 여기 한번 묶어볼까? 이거는요, 이기적인 너한테 이제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그렇지, 너도 한번 느껴봐. 공감하고 이해해봐.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 참다운 사랑이 뭔지 내가 깨닫게 해줄게. 너와 내가 함께 걸어보자. 라는 게 바로 여기 문장에 있는 거죠. 자, 너와 함께 걷겠다는 결국 그렇지, 화합과 조화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 묶어둔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건요, 이기적인 너에게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거는 이제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서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사랑의 참나온 의미를 깨닫게 하겠다는 거죠. 너와 내가 막 싸우는 게 아니야. 너 이거 빨리 알아. 너는 왜 이것도 몰라? 너는 슬픔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대결이나 뭐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화합을 하고 조화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 슬픔의 힘도 우리가 밑줄 한번 그어야겠어요. 여기서 슬픔의 힘은 어떤 의미예요? 슬픔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슬픔의 고통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슬픔을 겪는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정리를 할게요. 슬픔의 힘이라는 건 슬픔의 고통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된다는 의미.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여기도 밑줄. 기다림의 슬픔까지. 어떤 기다림의 슬픔? 여기 우리가 원하는 시어가 다 나와 있죠. 먼저 기다림도 있고 슬픔도 있죠. 기다림의 슬픔까지. 기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슬픔의 진정성을 이제 알 때까지라는 거죠. 먼저 정리를 하면요, 기쁨이 슬픔의 진정성을, 오늘 글씨가 이상하다. 집에서 하니까 잘 안 써지는 것 같아.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 극복될 때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여기 시에서는요, 슬픔과 기다림이 긍정적인 시어로 나오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 더불어 사는 것, 이런 것처럼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너를 설득해서 내가 이러한 길을 가고 싶다. 이러한 길은 더불어 사는 삶이 있는 길이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끝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 14행부터 19행, 너와 함께 진정한 사랑과 화합을 이루고자 함. 자, 그러면 이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어떠한 기법이 더 쓰였어요? 물론 역설법이 쓰였죠. 역설법 말고 하나 더 쓰인 부분이 있죠. 어떤 게? 그렇지. 선생님, 뒤에 끝에가 다 뭐뭐겠다, 뭐뭐겠다, 뭐뭐겠다 이렇게 끝나요. 맞았어요. 뭐뭐겠다 이렇게 끝난 거 선생님이 여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막 주겠다. 그러죠? 여기도 주겠다. 그죠? 엄청 많아요.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기다림도 줄 거야. 내가 또 멈추기도 할게. 걷겠고 기다림의 스푼까지 같이 걸어갈 거야. 이런 것처럼 겠다라는 의미가 많이 쓰였습니다. 이 겠다라는 건요. 이 겠다의 반복은 어때요? 일단 시제가 미래 시제가 쓰였죠. 미래 시제. 뭐뭐 할 거야. 뭐뭐 하겠어. 그러면서 내 생각을 굉장히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의지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뭐뭐 할 거야 라는 것처럼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내려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뭐 따로 정리해도 되고 포스트잇 붙여놔도 되고 원하는 빈 공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나라는 존재가 나오죠. 이 나는요, 너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해. 그러한 나는 어떤 존재야?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슬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슬픔. 그럼 너는 그렇지. 기쁨에 해당이 돼요. 이 슬픔은 긍정적인 시어죠.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거예요.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근데 너는 어때? 할머니한테 귤 깎아달라 해.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기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아. 그렇죠?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거를 너라고 말한 거죠. 여기 안에서 이제 나는 너한테 뭘 주기로 해요? 그렇지. 나눠줄까? 슬픔을 줄 거야. 먼저 내가 슬픔을 주기로 해요. 나는 너한테 슬픔을 줄 거야. 어떤 슬픔? 사랑보다 뭐한 슬픔? 그렇지. 소중한 슬픔을 줄 거야 라고 이 행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기법이 쓰였다? 그렇지. 역설법이 쓰였죠. 역설법. 이런 나는 너한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줄 것이고 그 다음 또 뭘 주기로 했어요? 그렇지. 기다림을 준다 그랬어요. 기다림. 이렇게 두 개를 주기로 했죠. 이러한 너는요. 이 너를 잘 살펴볼까요? 먼저 할머니가 나왔어. 이 할머니의 귤값을 깎는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해. 내가 내 이익만 되게 추구하는 거죠. 돈 깎고 그런 거에 대한 나의 이익. 그리고 이 할머니조차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 그리고 한 명 더 나오죠. 또 누구? 동사자가 나오죠. 동사자. 이거는 내가 연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되게 어때? 이 할머니와 동사자들을 내가 외면하고 있죠. 여기서 드러나는 이기적 그리고 차가움의 대상이 바로 나가 되는 거죠. 이 할머니와 동사자들은 그렇지. 소외된 대상을 뜻하죠. 그러한 나는 너에게 슬픔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림을 줄 거야 라는 거죠. 이 기다림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거야? 이 화자는 이제 내가 한방눈도 멈추겠다. 한방눈은 겨울이기 때문에 춥죠. 굉장히 부정적인 시어예요. 그리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또 너와 함께 걸을 거야. 이 봄눈 생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정적인 시어로는 이제 실험과 고난에 속하고 긍정적인 시어로는 생명의 의미를 담기고 있죠. 그런 너와 함께 내가 뭐 하겠다고?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꾸 반복되는 이 겠다는 뭐가 보여주는 거?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 의지적인 어조로 말하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미래적인 시제를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되게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가 귤 파는 모습, 그리고 되게 소외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고독사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현대인들의 이기심을 반성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고 역설한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 시는요, 어때 얘들아? 이 슬픔과 기쁨을 뭐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의인한 거죠, 의인화.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너에게 뭘 줄 거고 너에게 뭘 줄 거야 라고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슬픔이라는 내가 너라는 기쁨한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슬픔을 주겠다라는 부분 있죠. 너는 어떤 존재야? 기쁨만 알았지 전혀 슬픔을 모르고 지낸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또 어때? 사랑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남을 위해서 눈물도 흘릴 줄 몰라. 그리고 기다릴 줄도 모르는 굉장히 노인정, 인정이 없는 인물이죠. 따라서 이웃들과 고통과 슬픔을 아는 누구? 나는 너 역시 남의 아픔도 끌어안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통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눈을 멈추게 해? 그렇지. 한방 눈을 멈추게 하고 그 눈길 위를요, 슬픔의 힘. 아까 우리 슬픔의 힘 배웠죠? 이 슬픔의 힘, 슬픔의 고통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 슬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너와 함께 어디까지 걸어간다는 거야? 그렇지.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의 청자인 너는 어때 얘들아? 이 너는 이 한 명의 너가 아닌 거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럼 한번 이 시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왔어요. 선생님 글씨가 오늘 안 예쁘니까. 자, 갈래는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죠. 성격은 우리에게 반성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찰적이고, 우리 지금 시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너네 그러지 마. 이러한 비판적, 뭐뭐 하겠다 의지적이고 박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재는 슬픔이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자, 슬픔을 화자로 했어. 그래서 뭐가 나와 여기에? 나가 슬픔이죠. 그리고 기쁨의 행동, 누구? 그렇지, 너의 행동을 질책, 뭐라고 꾸짖는 거죠. 질책, 꾸짖는 방식, 그러니까 막 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슬픔과 기쁨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났죠. 왜? 원래는 슬픔이 부정적인 시어인데 긍정적인 시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슬픔에다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래를 보면요, 시인이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에게 말하는 형식을 사용한 의도를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작품의 슬픔이 현재의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상하여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러한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잠깐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번 1번하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화자인 슬픔은 청자인 기쁨에게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슬픔의 힘, 즉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시인이 슬픔의 말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주제를 전달하게 되죠.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독자들에게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있는 것까지. 그래서 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진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시의 주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현대시 공부하는 거 선생님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를 공부해봤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되게 소외된 이웃들한테 내가 관심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지, 혹은 그런 적이 없다면 앞으로 나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줘야겠다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 시를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황망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이거 배웠다고 하는데 또 한번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호제기사 선생님이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재 작가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2000년에 발표된 성석재의 작품인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